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정 성과를 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온 지난 1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들여다볼 텐데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장 소통 행보부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 성장 정책까지 자세한 내용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저평가받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코스피 5천은 사실 제가 이거 5천을 반드시 임기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종합주가 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7천조 원을 좀 넘었는데 주식시장 평가이익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취임 전에 2,400조, 2,600조.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이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전에 정책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융 분야의 이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상식적인 금융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불과 1년 만에 자본시장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3배나 급등을 했는데, 자, 우선 지난 1년간 우리 증시의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그 1년 동안에 아마 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네. 아마 그 성과에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이제 증시의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천이라는 공약을 내세울 때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약을 이야기할 때는 2,000대였거든요. 2,500, 600대 정도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좀 8,500을 넘어서고 지금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5천은 이미 벌써 2026년도 올해 1월에 달성을 했고요. 네. 거의 보니까 한 2달에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증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많은 또 상품도 나오게 됐고 한마디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사실 화랑을 이제 보이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이런 온기가 소비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마 가장 좀 돋보였던 하나의 지난 1년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도체가 중심이 물론 됐죠. 반도체가 중심이 됐고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정신을 이끌어왔는데 마침 우리 반도체의 또 호황이라는 것이 겹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자산 시장에 이런 큰 성과를 또 가져온 것 같고 정부에서 또 하나 이런 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상법 개정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주주의
의무 충실 부분들. 그래서 이사들이 기업 이사들이 어떤 이 좀 충실한 의무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수로 확대됐고 네. 또 자사주 소각도 매각 의무화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증시를 더욱더 밸류업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은 사실 코리아가 사실 우리의 가치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예. 아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가치를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정부도 이런 측면의 어떤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약했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또 이제 그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고요. 네. 이러면서 특히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변화도 이제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디스카운트를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뭐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의 그런 경제부총리 또 모든 장관들도 특히 그 밸류업 기업의 밸류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를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 예전에는 사실 지금 다 서학개미라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네. 지금 그 서학개미가 국내로 많이 돌아왔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소위 그동안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한마디로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수출 기록도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수출액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수출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수출이 그동안 저희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출 기업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더 강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수출이 25%는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10% 정도가 자동차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랑 자동차 합치면은 한 35% 정도의 수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죠. 예. 마침 이제 이러한 지금의 그 세계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의 어떤 상황이 되어 있어서 반도체의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근데 뭐 반도체 그러지만은 이제 보니까 지금 뭐 중소기업들도 역대급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역대급 기록을 세웠고 그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화장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특히 K 뷰티가 특히 인기를 끌고 그런데 K 뷰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K 푸드라든가 앞으로 뭐 K 푸드 뷰티만이 아니라 네. K 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K 뭐 주얼리 같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K 콘텐츠와 함께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수출 부분들이 사실 지난 몇 년간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도 터졌지만은 바로 이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예. 뭐 이 물가가 급반등을 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뭐 금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올라와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려웠는데 그다음에 또 문제가 터진 것이 또 이번에 이란 전쟁도 터졌고요. 예. 이러면서 계속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특히 공급망을 압박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나오는 수출이라든가 중소기업 수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역대급의 어떤 이런 호성장을 이제 네.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참 대단히 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거다. 단지 하나 이제 이런 온기를 앞으로 좀 더 내수 경기로 옮겨가게 할 것이 우리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에 있어서도 좀 더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품목들의 이런 부분들도 확대될 수 있는 수출이 뭐 그러려면 아무래도 AI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좀 흘러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또 소비 진작 그리고 적극적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이 돈이 안 돌아서 문재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민생 경제 하면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죠. 소비 쿠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이제 소비 쿠폰이 반영이 되면은 특히 소비 쿠폰이 특히 이제 골목 상권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도록 이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거든요. 내수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지역 경제라든가 골목 상권,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특히 뭐 지역 카페를 통해서 소비 쿠폰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다. 물론 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제는 별도로 계속 또 힘을 좀 쏟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지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많이 낮았고 올해도 지금 경제 성장률은 조금 높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이 내수 경기의 체감도 부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이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교수님께서 앞서 짚어주셨지만 중동 상황 같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을 잘 이끌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었을 때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박이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일단은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기타 부품들에 대한 것들도 관세를 15%로 좀 낮추는 이런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이것이 아마 수출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져서 앞으로 지금 이 수출 부분들은 우리 경제가 특히 사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 외 내수 시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러한 수출이라든가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를 통한 어떤 경제 성장에 힘을 더 쏟아야 될 거고 또 한편에서는 국내의 민생 문제는 지금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힘을 좀 더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에는 고유가가 직격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제 유가가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유류세 인하라든지 석유 최고 가격제. 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석유 최고 가격제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이것이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예. 규제인데
이 가격 규제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가격 규제가 여러 가지 폐해를 또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이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가 폭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 이런 또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국내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원유값이 오르면은 이것이 파급 효과가 되게 큽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의 주유 비용이 높아지면 사실은 일반 서민들도 화물 자동차라든가 서민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지난달에 2.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원래 2%로 떨어지던 것이 지금 미국 이란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네. 만약에 석유 가격 최고제가 없었더라면은 이보다 한 3% 이상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걸로 볼 때 일단 거기 발빠르게 여기에 좀 정책을 좀 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전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겠지만은 예. 물가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이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안정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빠른 대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전국을 돌면서 개최했던 타운홀 미팅도 큰 화제였습니다. 자, 현장에서 민생 경제를 살피고 정책에 직접 반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직접 만난 부분, 민생 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에 많은 뭐 정권에서 또 대통령들이 뭐 이런 민생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가장 이제 민생 현장에서 민생을 좀 챙기는데 더욱더 힘을 쏟았던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네. 사실 대통령 이번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용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특히 민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든가 또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직접 민생을 직접 듣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실은 최고 통치자가 이 민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네.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밀착형 이런 현장 행보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발빠르게 잘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또 국민성장펀드 닷새 만에 완판이 되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이 함께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눈다라는 취지인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이제 조성하겠다고 했고요. 예. 했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매년 이제 한 6천억 정도를 조성하겠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차 국민성장펀드를 모아봤는데 예. 뭐 대단한 열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차 하고 다 기회를 놓쳤던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후속 아마 이런 펀딩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국민들이 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국민들이 얻는 혜택이라 그러면은 일단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부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안전하다 이런 부분도 기대감이 사실은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커 있는 상태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투자의 기회를 주고 여기 투자의 혜택을 얻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K 성장의 문제다. 그다음에 양극화의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 이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아무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국민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또 기업 입장에서는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곧 성장과 직결되는 일일 것 같은데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것. 자, 이것도 그만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예.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제 이걸 명칭을 바꿨고요. 또 그 규모도 훨씬 더 키웠습니다. 네. 저도 한 4년 정도의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규제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참 규제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인데 이 사안이 그런데 왜 성과를 그동안 잘 못 보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그만큼 이 규제에 관련된 것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규제를 그 실타래를 풀어나간다는 게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의 중반기가 넘었으면 이제 그 힘이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규제에 상당히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규모도 크게 했는데 앞으로 이게 규제 부분들은 힘을 계속 이게 힘이 빠져서는 안 될 거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그 힘을 실어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그래야 규제의 성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5극 3특 균형 성장입니다. 해양 수도는 부산 그리고 행정 수도는 세종. 자, 지난 1년간의 이 5극 3특의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1년이기 때문에 아직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데 일단은 정부는 중부, 호남, 대경 동남권 등 이 5대 초강력 메가시티 와 그 3대 특별자치도를 이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을 하나의 강력한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보였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 많은 정부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지방 이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과를 보이기 어려웠던 부분이 한마디로 이 균형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더 성과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의 문제고요. 네. 이번에 일단은 5극 3특이라는 이 방식으로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 특히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는 해양도시, 이 제2의 도시인데 예. 부산이 그동안의 성장의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보면 국민들이 사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부산도 저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근데 이번에 해양도시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해양수산부도 옮기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지방 균형 성장에 큰 의지를 보인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